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마지막 14차 시를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15차 시는 좀 기말고사를 진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종강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수업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말미에 제가 15차 시에 실시될 기말고사에 대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글쓰기, 성찰적 글쓰기와 패러디 글쓰기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에 앞서서 확인학습에 대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의견을 잘 보내주셨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쪽이 찬성입니다. 자, 찬성의 의견과 한번 근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실명제 실시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고요. 자, 실명제를 왜 실시해야 하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또 명예훼손은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자,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BJ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들은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여기도 찬성이죠. 사실 실명제가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자, 익명제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익명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너무 실명제보다 짙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서 자, 설리에 대한 악플러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았는지 그게 얼마나 설리한테 고통스러웠을지 그래서 죽음으로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악플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현실에서 휘두르는 칼과 똑같다는 걸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댓글을 다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펼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댓글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칼로 다가와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 고통이 사회생활 전반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설리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범죄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자, 그러니까 실명제를 통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의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여기 반대합니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실명제라는 말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을 막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악플을 막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 즉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저는 반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인해 개인적인 입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인데 실명제를 하면 자신의 입장을 얘기 못하는 인터넷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권위에 짓눌리거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나의 소신 발언을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인터넷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 때문에 나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차단하는 것이 실명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 자, 댓글창에 깨끗하게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저는 인터넷 실명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 자, 그러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꾸준히 있을 거다. 자, 악플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자, 익명성에 대한 거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자, 표현의 자유 그것이 바로 익명성인데 그것을 실명제로 하면 표현의 자유가 감소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그러면 찬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 그것에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 범죄 차단에 실명제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실명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죠. 자, 요즘 인터넷 실명제는 굉장히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문화가 활성되면서 SNS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실시되고 있지만 또 이 표현의 자유와 또 무분별한 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취해야 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댓글 문화를 갖춰 나가야 되는지 참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인학습에 의견을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자, 성찰적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섹스피어의 맥베드와 리어왕의 대사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성찰적 글쓰기에 왜 맥베드랑 리어왕의 글이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슬픔을 글과 말로 토로하는 것. 그 슬픔이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비탄에 찌든 가슴이 속삭여서 결국에 터지고 마는 법이다. 자, 맥베드에서 자신의 그 슬픔을 드러내는 그 방법의 글과 말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거나 토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면 어때요? 결국에 터지고 마는 법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언가 슬픔, 억울함, 그 고통들을 글이나 말로 표현을 해야지만 여러분 스스로 터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찰적 글쓰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글로 보여주는 글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찰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 그렇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터지고 마는 법이니까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안에서의 무언가를 글로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맥베드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네요.
자, 여기 리어 왕의 글에서는요,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있는가 누구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라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내 자신이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찰적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반성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이 바로 성찰적 삶이고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수단, 즉 글과 말로 토로하라는 맥베드의 말처럼 글쓰기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글쓰기를 할 때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기호를 모르고 글을 쓴다면 그 글에 대한 중심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헷갈려지잖아요. 그 중심을 세우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한 명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잘 알기 위해서 맥베드가 말한 것처럼 글로 우리는 나를 성찰하는 그 시간, 그 표현 방법이 바로 성찰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앞에서 맥베드와 리어 왕의 대사를 통해서 왜 성찰적 글쓰기가 필요하고 그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삶.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성찰적인 글쓰기가 바탕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자기 서사란 무엇인가? 서사란 어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서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어떤 성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서사를 쓸 것이 왜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포터 헤빗은 서사는 예술가건 보통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서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서술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신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뭐 특정인들만 자기 서사의 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포터 에벳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특정인이라고만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구나 서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때요? 자신감이 드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한 사람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서술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성찰적인 삶의 태도, 또 그것이 글쓰기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롤랑 바르트의 경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의 제재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그 어떠한 것도 서사에 이루어지는 무한대의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사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및 사회에 걸쳐서 나타내기에 서사가 없던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강조하고 서사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사의 보편성에 자, 우리는 롤랑 바르티의 이야기처럼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서사의 재료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서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 모두가 서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서사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에서 보면 어때요? 누구나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그 서사의 대상과 제재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도 자기 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찰적 글쓰기는 치유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밟고 미리 정해진 어떤 계획대로 따라가는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공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설득력 있고 다가오는 글은 바로 삶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큰 기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 또한 그것과 같죠.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의 나를 투영하면서 나의 어떤 생각, 느낌, 사상이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그러면서 문학을 읽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치유를 받는 그리고 위안을 받으면서 어떤 치유 글쓰기로서의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 내 삶에서 글쓰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한번 다시 그 말을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내를 털어놓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글쓰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글을 잘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문학작품을 이용한다든가 만화, 영화, TV 드라마, 웹툰을 통해서 나의 자아상을 찾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그래서 역지사지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런 역지사지를 통한 나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면 치유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솔직히 쓰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카타르시스의 환희를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좋은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속에서 욱하고 밀려나오고 또 진짜 말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꼭 써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솔직히 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지만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치유를 얻게 되지요. 자, 글쓰기란 원래 글 쓴 사람과 읽는 사람과 영혼의 대화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성찰하고 독자랑 그 고통과 카타르시스를 교감을 하면서 어떤 일종의 글쓰기 치료가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성찰적 글쓰기는 치유도
가능한 글쓰기가 치유의 목적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성찰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 어떤 종류가 좋을까? 뭐 일기나 편지, 자서전 또는 패러디 같은 글쓰기가 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나의 트라우마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표랑 연대기를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준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죠? 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소서 쓰는 것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 쓰지만 오늘은 성찰적 글쓰기로서 자기서사를 쓴다. 자, 나의 어떤 성찰적 상을 들여다보는 표현의 수단으로 자기서사서를 쓰는데, 자, 우리가 자기서사서를 쓰기 위해서도 이런 인생곡선이나 이것들을 범주로 묶어서 표현하는 연대기 같은 거로 한번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을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 사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나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을 범주로 나누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눈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거. 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서사를 쓴다거나 또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해도 좋은 작성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기소개서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야 자기 서사를 쓰는데 자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면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게 되니까 자, 출처는 자기 자신한테 있으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연표랑 연대기를 만들어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왜 나의 서사를 쓰고 왜 내가 나를 알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모든 글쓰기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도 한번 어디 자소서를 쓰거나 내가 이력서를 쓰거나 혹은 나에 대한 나의 소개를 하기 전에 한번 이것을 작성을 해 보시면 나를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고 글을 쓴 것을 한번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앞에 연대와 연표를 작성을 해서 글을 작성한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 수업을 한 것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전작업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자기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리오왕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글로 작성하기 위해서 연포와 연대기를 활용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어릴 적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됐고, 그 성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는 근거를, 그 경험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나의 목표, 미래에 대한 나의 목표는 이렇다라는 것을 쓰게 된 거죠. 사실 나라는 사람도 갑자기 20살, 갑자기 40살, 갑자기 100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현재의 20살이나 40살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많은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찰하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연표와 연대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글로 작성하는 것. 즉, 나의 서사, 글이 될 수 있고요. 자, 그것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쓴다거나, 이력서를 쓴다거나, 뭐 소설을 쓴다거나, 나를 들여다보는 어떤 서사의 소설을 쓴다거나, 문학작품으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문학작품의 다른 영역들까지 활용이 가능할 수 있죠. 자, 글의 모든 바탕이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은 이 학생이 이 글을 쓰면서 내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그거를 통해 이 글을 쓰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성찰적인 글을 쓰게 되는데요. 제 앞에 글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오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명과 남의 탓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알게 됐고, 어떤 치유의 삶을 넘어서 다시 도전을 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찰적 글쓰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적에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처럼 나를 잘 들여보고 진짜 중요한 나의 삶, 자, 한 학기 성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전체적인 나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바꿔가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바로 이 성찰적 글쓰기가 글쓰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나 자신도 어때요? 그래, 나도 나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공감을 얻기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글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문학작품을 활용해서 자기서사의 글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점이라는 작품이고요. 주인공 베티가 미술 시간이 너무 싫어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와, 하얀 눈보라 속에 북극곰을 그렸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 라고 하니까 반항심이 정점을 다른 이 베티가 힘껏 볼펜을 내리치면서 조그마한 점을 하나 그어요. 이 불만의 그 표시인 붉은색이 보이죠? 불만 가득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점을 하나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줍니다.
자, 선생님은 뭐라고 쓸까요? 자, 선생님은요, 도화지를 들여다보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베티가 아직도 얼굴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름을 썼더니 다음날 선생님이 이렇게 예쁜 멋진 액자에다가 베티의 그림을 그려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액자를 보면서 베티의 마음이 조금씩 자존감이 높아지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고 그림에 자신 없던 이 아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켰고, 자, 이 그림으로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수한 점들, 진짜 멋진 여러 가지 점들을 그리는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 작품을 보면은 학생의 베티의 입장에서 혹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이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나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자,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관점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 내가 이렇게 나아가 좀 더 어떤 것에 맨날 싫고 불만이었고 못해서 불평불만이었던 것들을 내 스스로 뭔가 찾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관점의 차이, 그리고 그 성찰의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작품을 읽고 어떤 글을 쓴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도 그리고요. 또 다양하게 배치도 하고 모양도. 그렇게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잘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멋진 그림이라고 전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꼬마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베티 누나처럼 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응? 나중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베티를 찾아가서 누나 정말 굉장하다. 나도 누나처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베티가 뭐래요? 너도 할 수 있어. 응? 이러고 북돋아 줍니다. 용기를. 자, 이 아이가 그려온 선을 바라보면서 베티가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자,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누구한테 여러분은 제일 관심이 가나요? 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귀를 기울이는 그 목소리는 어쩌면 나와 닮아서 혹은 나와의 어떤 경험이 교집합적으로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느낌과 경험, 나의 경험을 교집합으로 해서 글을 쓴다면 그것 또한 나의 서사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치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그 그림책 전체를 다 스캔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림을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그림책을 스캔을 떠서 올리는 거 사실 불법이잖아요. 자, 여러분, 조용히 비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점이라는 그림책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그 흐름에서 중간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베티라는 아이가 변화되고 남들에게 인정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을 텐데요. 자, 이 글은요, 베티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그림을 본 글입니다. 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에서 발췌했고요. 자, 이 작가분은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관점, 자, 베티를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내가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될 수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못한 베티의 미술 선생님 같이 대하지 못해서 반성하는 혹은 아이들에게 매몰찾게 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베티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베티 같은 아이가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능력을 짓밟은 것이 아닌가 라는 반성, 그리고 성찰을 통한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림책으로 단편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여러 작품, 여러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나의 자서적이고 서사적인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문학 작품의 패러디 글쓰기도 한번 우리가 패러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이나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디라는 것은 기존 권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거리낌 없이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의견, 그것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틀고자 할 때 패러디를 활용을 합니다. 자, 비판과 풍자를 거리낌 없이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한번 비틀어서 패러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권위와 권력에 대해 도전을 하면서 긴장을 주지만 해악과 풍자로 웃음과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바로 글이 패러디 글쓰기입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요구 없이 직접적으로 맹렬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이 또한 패러디 글쓰기도 문화작품의 어떤 글쓰기보다도 훨씬 더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럼 패러디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디, 즉 풍자의 핵심은 경계를 넘나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권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보면서 긴장하기도 하고 저러다 큰일 날 일이네, 저렇게 막 비난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할지도 모르겠네 라는 긴장, 그 대신 해악과 풍자로 마무리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더 웃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 웃음 안에 뼈가 있는, 그게 바로 패러디 글쓰기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패러디 글쓰기를 잘 활용만 하면요,
자, 굉장히 창의적인 글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패러디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면 내가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시는 안도연의 그 유명한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 한번 읽어보면 왠지 뜨끔한 거 있잖아요. 그치만 연탄재를 비유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뜨끔하다가도 살짝 웃음이 나오는 어떤 해학적인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글을 가지고 패러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친구의 이 패러디의 어떤 답시라고 하죠. 답시를 한번 보면, 자, 이 친구는 너에게 답한다 그러면서 이제 만두에 비유했고요. 자, 이 친구는 글쓰기 수업 어렵다고 한 나의 마음을 그 경솔했던 나의 마음을 어떤 성찰적인 글로 패러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면서 나 스스로 성찰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글쓰기. 자, 문학작품을 이용하거나 또 패러디를 활용해서 그런 글을 통해서 성찰적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보기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공지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주제가 말랑말랑해서 여러분이 조금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작성한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보기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과제까지 제출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수업 중에 3편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이 팍 하고 향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직접 글을 써보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더 많은 의의를 두고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3편의 글을 써내느라고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확인학습도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학습을 제출을 해주시고 보기글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오늘 수업 후에 할 일이십니다. 자, 모두 수업 후에 이것을 1, 2번을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15차시의 기말고사를 볼 건데요. 기말고사 보는 날 저는 출석 성적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긴 시간으로 기말고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자, 당일 12시,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모두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그래야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에 제출해 하시는 것은 출석 체크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15차시 기말고사 때는요, 지각 이런 것이 없이 바로 결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모두 시험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14차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